이번 시즌은 저희가 LLM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LLM을 하기로 했고, 총 36분의 스터디 지원자가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20편의 논문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20편의 논문을 또 이제 하나씩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번 스터디에서 다루게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말 간략한 오버뷰를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이번 스터디에서는 저런 논문들을 다루는구나, 저런 내용을 다루는구나 정도의 감을 간단하게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LLM 기술 전반에 대한 간단한 리뷰입니다. 대략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에 걸쳐 있고요. 뭐 프리트레이닝부터 라그까지라고 써놨는데 사실 라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된 논문 리스트에 대한 간략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먼저 LLM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그 선정된 논문 중에 이런 논문들이 어, 다음 슬라이드부터 시작할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블로그들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고요. 스캐터랩에서 쓰신 블로그가 있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읽기도 굉장히 편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글 자료를 원하시면은 요 스캐터랩 블로그를 가서 한번 읽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2023년 내내 비슷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챗 GPT, 뭐 기술명 인스트럭트 GPT를 만드는 공정표입니다. 네, 저는 이제 LLM의 생산은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당연히 여기 나온 것만 처음에 사전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SFT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SFT와 뭐 RLHF를 해야 되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전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피셔를 얘기해 보자면, 언어의 정보 학습을 통해서 모델에게 언어의 통계 정보를 모델에 학습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통계 정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현재까지 이야기한 맥락 다음에 어떤 단어나 텍스트 토큰이 오는지에 대한 정보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언어에 대한 통계 지식이 이제 학습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통계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마다 독립적으로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잘하고요. 미국인 혹은 영국인은 영어를 잘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 한국 사람은 한국에 대한 통계 지식을 굉장히 잘 갖고 있지만 영어에 대한 통계 지식을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통계 지식을 LLM에게 모델에게 학습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제 사전 학습 단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LM에게 그런 언어 통계 지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는 그런 태스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죠. 뭐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도 하고 뭐 최근에는 그냥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텍스트를 완성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언어에게 어떤 언어에 통계 지식을 주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한 통계 정보를 학습시키는 것만으로 사실 많은 저희 NLP 태스크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 그것은 이제 적절한 맥락을 앞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뒤에 원하는 출력을 하도록 모델이 원하는 출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전학습 모델이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파인 튜닝, 뭐 SFG나 이제 어라이먼트 러닝을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의 그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 즉 사람이 요청한 명령어에 대해서 답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LLM의 성능이 좋다는 거는 그런
어떤 언어에 대한 통계 정보를 완전히 학습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 완전한 통계 정보를 학습했을수록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좋습니다. 능력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언어 통계 학습을 위해서는 언어 통계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어떤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어, 그 언어를 굉장히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관련된 문헌, 관련된 언어에 대한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동일하게 모델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언어 통계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모델 성능은 이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장을 받는지, 얼마나 다양한 텍스트 토큰을 받는지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이 사실 사전학습의 보틀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굿뉴스는 뭐냐? 어, 사전학습 모델의 성능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크기만큼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챗GPT나 뭐 네이버에서 만든 하이퍼클로바 X 같은 모델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받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 배드 뉴스는 뭐냐면 어, 앞으로 우리가 볼 논문, 2주차인가 4주차인가에 볼 논문에 따르면 어, LLM 트레이닝 셋의 그로스가 인터넷상에서 자연 발생하는 퍼블릭 텍스트 데이터의 그로스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LM의 학습셋, LLM의 사전 학습셋의 크기가 커지는 게 실제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사전 학습 성능의 세츄레이션은 오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자연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의 속도가 사실상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면 사전 학습의 모델 성능은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말은 이제 다음에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냐의 얘기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계약 데이터 그러니까 어, 일부 기업이나 사람이 사적으로 혹은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텍스트 데이터, 소중한 데이터들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은 이제 또 요 논문을 읽어보는 주차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사전학습 모델들이 어느 정도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어, 태스크는 랭귀지 모델링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학습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뭐 하나 한 땀 한 땀 만드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 퀄리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했던 LLM의 사전학습 데이터셋을 보면은 GPT-3 같은 경우는 대충 0.5 트리리언 토큰, 대략적으로 750만 건의 데이터로 사전학습이 됐고요. 고포, 딥마인드에서 만든 고포죠. 고포는 1 트릴리언 토큰, 1,500만 건, 뭐 등등의 이제 토큰 수로 사전 학습이 됐고 당연히 이 토큰 수가 많을수록 그 LLM의 성능이 좋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숫자들에 대한 감을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백번 성능을 볼 때 뭐 요거는 약간의 이제 실무적인 팁이고 제 경험적인 거긴 한데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텍스트 토큰이 어느 정도 백본에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런 것들은 잘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긴 하지만, 뭐, 적어도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회사 내부에서 어떤 LLM을 만들었는데, 그 LLM의 사전학습 코퍼스에 떤 종류의 데이터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쪼개서 보면은, 내가 앞으로 이 백본을 이용해서 하게 될 어플리케이션의 AI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요 코퍼스를 가지고 어떤 모델이 학습됐다고 했을 때,
요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뭐 어떤 어 그죠? 뭐 깃허브 관련된 코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깃허브에 관련된 그 토큰의 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다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저희가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사전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것과 조금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논문이에요.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바로 어, 저희가 같이 읽어볼 논문인데요. 유명한 딥마인드에서 퍼블리시한 친칠라라는 모델 논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컴퓨팅 옵티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논문이고요. 요 논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간 이제 저희가 그 스케일링 로우, 이게 모델의 스케일링 로우죠. 에서는 모델 사이즈만 주로 강조해 왔는데 사실 모델 사이즈와 토큰 개수가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의 최초로 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컴퓨팅 버징을 고정시켰을 때 사전학습에 들어가는 컴퓨팅 버짓을 고정시켰을 때 모델 사이즈와 토큰 넘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 질문이고요. 어, 여기에 보면은 그간 학습됐던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친칠라, 오포, GPT는 오버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다. 즉, 어, 얘네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너네들은 모델 사이즈가 쓸데없이 괜히 크다. 너네 그 모델이 학습됐던 사전학습 토큰 수에 비해서는 모델 학습시 모델 크기가 너무 크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친칠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친칠라는 동일한 컴퓨팅 버짓을 가지고 더 작은 파라메터 수를 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전학습의 최적화 관점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SFT와 얼라이먼트 러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전학습에 대한 간단한 저의 피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LLM의 능력치 자체는 이미 사전학습에서 결정된다. 네. SFT와 RLHF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내는 과정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학습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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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그게 성능의 거의 90% 이상을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는지는 이제 SFT와 RHF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저희가 보통 이제 챗GPT나 뭐 바드 같은 걸 쓰면서 어, 보통은 이제 제로샷으로 많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프롬프팅으로는 또 일부 끌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롬프팅으로 일부 끌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SFT나 RFT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SFT나 RFT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화두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먼저 SFT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SFT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의 약자이죠. 네. 그 SFT를 어떤 논문에서는 behavior cloning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맥락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명령어가 입력됐을 때 어떤 맥락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즉 LLM이 어떤 리스판스를 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전학습에서 얘기한 텍스트 컴플리션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그 명령어의 맥락에 맞게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맥락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는 그런 이제 행동 모방, 사람의 행동을 모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어, 사전학습 과정과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데이터셋의 구성이에요. 그 사전학습에서는 이제 텍스, 텍, 태스크 자체가 이제 텍스트 컴플리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구성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문장 단위로 코퍼스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학습할 수 있었는데요. SFT부터는 데이터의 구성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그 데이터의 구성은 SFT의 경우 프롬프트와 리스폰스의 페어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SFT 학습셋을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전학습셋은 조금 덜 정교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코퍼스가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코퍼스가 자연 발생한 텍스트를 썼다는 가정 하에서 어느 정도 노이즈한 데이터는 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제 맞는 방향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될 수 있는데 일단은 SFT 학습셋부터는 일단 사전 학습셋이랑 그 규모가 완전 스케일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잘못된 것이 모델에 크게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 SFT를 굉장히 노이즈하게 만들어서 잘못 만들어서 어, 인스트럭션 맥락이 부족한 답변을 하는 그런 셋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노이지한 SFT 셋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학습 셋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문헌들에서 이 SFT 셋부터는 어느 정도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SFT 학습 기법은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학습과 동일한 넥스트 콘 프리딕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와 리스폰스 페어로 구성된 그런 데이터고요. 어, 데이터 스케일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는 보시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10K에서 100K 정도의 SFT 데이터셋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그간 나왔던 그 인스트럭트 GPT 계열의 모델들이 사용했던 SFT 셋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데이터의 규모는 꼭 곧 AI 프로젝트의 일정과 비용에 크게 영향을 주는 팩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스케일에 대한 감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정말 POC를 하기 위해서는 100K, 10K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0K. 적어도.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얼라이먼트 러닝입니다. 어, 사람들은 RLHF라는 방법론으로 조금 더 잘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얼라이먼트 러닝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얼라이먼트 러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RLHF가 있고 뭐 그 외의 방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라이먼트 러닝이라고 이번 스터디에서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라이먼트 러닝은 SFT와는 다르게 어, SFT가 이제 어떤 모델에게 명령을 가르치는 그런 단계였다면 행동을 가르치는 단계였다면 이 얼라이먼트 러닝은 이 LLM을 사회화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셋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그런 어렵고 복잡한 인간의 직관과 선호 그리고 미묘한 맥락, 사회적 뉘앙스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는 게 얼라이먼트 러닝이에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러닝은 사실 왜 처음에 대두가 되었냐면 저희가 그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얼라이먼트 러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네, 세이프티에 대한 것 때문에 처음 나왔던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러닝은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이버시티 하이포테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의 다양화. 어, SFT에서는 뭐 이렇게 명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명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매핑, 어떤 함수를 학습시키는 거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맥락적으로 굉장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네거티브 피드백 하이포테시스입니다. 어, SFT는 인스트럭션과 리스폰스가 페어가 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만 학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즌 2, 뭐 시즌 1 이런 데서 이제 컨트라스트를 공부할 때 사실 포지티브 페어보다 네거티브 페어의 중요성을 더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SFT의 학습 과정에서는 네거티브에 대한 그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러닝 단계에서는 어떤 몇 가지의 이제 답변에 대한 대안을 주고 그중에서 뭐 그 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네거티브에 대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SFT만 하면은 모델이 포지티브 리스폰스만 보게 되는데 이 어라이먼트 러닝 과정을 통해서 네거티브 리스폰스도 같이 보게 되고 그중에서 뭐 어떤 것이 포지티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용은 좀 더 깊게 그 저희 논문을 다루는 시점에 가서 다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래서 제가 그 얼라이먼트 러닝 필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What is an example of the A language?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나요?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언어의 한 종류를 그냥 어, 머릿속에 떠올려 주세요. 네, 떠올리셨나요? 네. 1번 리스폰스는 자바입니다. 네, 자바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페이니시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리스폰스가 다 리인스트럭션에 대해서 틀린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맥락적으로 어떤 리스폰스가 정말 맞는 답인지는 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잘 모델에게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이 A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그젠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요런 건데요. 아, 요새 정말 힘드네요. 죽고 싶습니다. 흐흐흐. 뭐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폰스 1, 2가 있습니다. 네. 둘 다 맥락에 맞는 답변입니다. 그죠? 네. 리스폰스 1 죽고 싶으시군요. 그냥 그럼 죽으면 되지 않나요? 네. 원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죠. 그, 근데 원래 요 리스폰스 1 같은 답변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안전하지 않은 답변이죠. 그래서 맥락에는 맞지만 이런 사회화되지 않은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리스폰스 2 이렇게 위로해주는 답변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의 AL입니다. 네, 이런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AL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어, 그 앞 단계로 어, SFT가 돼서 그 인스트럭션을 팔로잉 능력이 강화가 일단 돼야 되고요. SFT 된 모델에 대해서 어, RLHF, 얼라이먼트 러닝을 하게 되는데 얼라이먼트 러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죠. 첫 번째 단계가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해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그 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PPO라는 이제 RHF의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아래 얼라이먼트 러닝을 하는 것은 사실 이 스텝 2와 스텝 3라는 방법론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더 다양한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론이 또 최근에는 많이 제한이 되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스텝 2, 스텝 3라는 단계가 굉장히 고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논문 중에 뭐 DPO 같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그 얼라이먼트 러닝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온 것이죠.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스텝 1이 됐다고 하고 스텝 2에서는 일단은 리워드 모델을 만드는 단계가 있고 리워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패리슨 데이터셋 또는 뭐 프리퍼런스 셋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리퍼런스 셋은 결국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대한 여러 개의 답변을 두고 그 답변에 대한 선호도를 사람의 선호도를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워드 모델에 학습시키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리워드 모델이 학습이 됐고 우리가 사전에 SFT한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 두 개의 모델을 이제 PPO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스텝 3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 뭐 제가 가져온 논문이고 간단하게 매핑을 해봤습니다. 요거 그냥 그 저희가 전통적으로 강학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매핑 시켜봤는데 먼저 액션을 하게 되면은 그 이 모델에 입력되는 히스토리와 지금 현재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이 리스폰스, 그 모델의 답변이죠.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모델의 답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보게 되지만 이제 보상 모델, 리워드 모델로 들어가고 그 답변이 어느 정도의 리워드를 가지는지를 알려주게 되면은
LR 알고리즘, 즉 PPO 알고리즘이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어, 그레디언트를 발생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이제 표준 표준화돼서 쓰이는 게 이제 KL 패널라이즈드 리워스 맥티마이제이션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PPO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보상 리워드가 최대화되도록 학습하는 그 강학습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리워드고 요게 이렇게 KL 텀인데 KL 텀은 뭐냐면은 어 그 현재의 모델이 렌퍼런스가 되는 모델, 그 최초의 SFT 모델과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잡아주지 않게 되면은 모드 콜랩스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리오드 모델의 잘 못하는 점만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모델을 두고 레퍼런스 모델과 크게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페널티를 주는 게 이 KL 페널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디테일은 또 이제 저희 논문 읽는 주차에 가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RLHF 데이터 셋도 스케일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SFT 수준이거나 약간 그보다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니멈 10K 정도라고 보고 있고, 뭐, 대략 뭐, 많은 문헌에서는 이 정도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그 LLM을 학습하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어, 네. 피드백이 전혀 없는데요. 네, 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항상 이 스터디를 12시 전에 끝내는 게 목표고, 사실 그 시간은 점점 더 단축을 하는 게 계속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11시 18분인데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23년 초 그리고 중반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런 것이 가장 큰 화두였고요. 2024년 중반부터 라마를 필두로 해가지고 스몰 LLM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몰 LLM이라는 게 사실 약간 모순된 단어잖아요. 사실 여기 요 L이 라지잖아요.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빈정거리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거의 스몰 LLM이라는 단어가 거의 표준 또 하나의 그냥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요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LLM 아까 이제 쪼개드렸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LLM을 만드는 공정을 굉장히 엄청난 사람의 리소스와 GPU의 리소스, 데이터의 리소스가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타트업 규모도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도 아니고 빅테크 정도가 되어야만 실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리소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빅테크들만 LLM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는 질문들이고 어, 특히나 학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이제 한번 해소시켜 준 게 이제 라마라는 저희 뭐 저희는 아니고 그 메타에서 나온 이제 오픈소스 LLM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라마가 이제 2023년 7월에 라마2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보여줬던 논문이죠. 그래서 라마2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 있는 수치상으로는 거의 챗GPT 3월 버전과 거의 타이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어, X축이 이제 helpfulness,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답변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축이고, Y축이 이제 안전에 대한 윈레이트에 대한 축인데, 이 50%의 거를 넘으면은 라마가 안 좋은 거고, 안에 들어오면은 라마가 좋은 건데, 이 라마2 같은 경우는 챗GPT 3월 버전과 거의 요 정도에 있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여기에 있어야지 완전히 비슷한 거긴 한데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는 것이고 왜 어느 정도 오픈 소스 진영에도 희망을 보여준 그런 논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뭐 7월에 미스트리라는 스타트업, 프랑스 스타트업에서도 또 냈고요.
뭐 요 논문의 이제 핵심은 결국에 그런 거죠. 우리가 라마트보다 좋다. 네, 라마트보다 좋다는 거고, 어, 심지어 더 작은 사이즈의 LLM으로 성능을 더 높게 낼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논문이고, 투자도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70p, 뭐 80p, 뭐 100B를 넘어가는 그런 모델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델들을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운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스몰 LLM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죠? 라마 프로. 저 이거 논문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 하나만 보자면, 라마2보다 좋다. 는 거죠. 네. 8B 정도만 조금만 더 스케일업 하면 해서 더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저희 논문 리스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영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뭐 라마2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이나 그룹 쿼리 어텐션 같은 기법들을 잘 써가지고 더 효율이 좋은 그 스몰 LLM을 만들었었고, 뭐 미스트라 같은 데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네, 뭐 라마 프로, 뭐 한국의 업스테이지도 솔라라는 SLLM을 냈죠. 뭐 블락 익스텐션 같은 걸 기법을 쓴 걸로 보이고요. 뭐 뎁스 와이즈 스케일링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이 아키텍처의 그 효율화를 꾀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더 작은 사이즈로 그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LLM 이발루에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 요 논문에 나온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픈AI에서 2022년 6월에 나온 논문인데, 뭐 간단한 질문은 그겁니다. 어, 내가 출력한 답변을 한 번 더 모델이 받아서 뭔가를 출력을 해서 그걸 크리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주고 답변을 주고, 이게 크리티커블 하냐 비평이 가능하냐 하고 yes or no 답변을 주고, 그럼 yes면은 크리틱이 뭐냐,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뭐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 뭐 그런 것들도 출력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합니다. 요 논문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요 주장입니다. 모델이 자신이 생성한 답변에 대한 결함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어, LLM은 LLM이 만든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고요. 요 차트가 하나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뒷받침하는 차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그 어떤 문서에 대한 요약을 하고, 그 요약에 대한 이제 비평을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비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X축이 뭐냐면 이제 그 요약을 한 주체에 대한 축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만든 요약, 사람이 만든 모약, 그리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잘못 만든 요약, 이렇게 세 가지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색깔이 나눠진 세 가지 또가 그 레이블이 있는데, 사람이 직접 한 비평, 사람이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한 비평, 그리고 모델이 한 비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 노 어시스트는 모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이만 가지고 비평을 했을 때 달성 가능한 비평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시스티는 뭐가 됐던 간에, 뭐 그거를 받아서 사람이 고쳤던 혹은 모델이 그대로 생성했던 간에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달성 가능한 비평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그거 같아요. 모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많은 양의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도움을 받은 것 중에서 많은 수가 모델 온리 크리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어, 모델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사람과 협력하면 더 잘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LLM이 평가를 할 수 있다. LLM이 텍스트를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로 이어져서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많은 그 LLM 이발루에이션, LLM 기반의 이발루에이션 방법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G-이발이라든지 GPT 스코어라든지 뭐 그 외에 많은 논문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많은 LLM에 대한 답변에 대한 평가 표준으로서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 가지 논문을 좀 더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LLM 평가가 정말 그냥 괜찮냐, 어떤 주의할 점은 없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룬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논문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런 내용들만 제가 뽑아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Judging LLM as Agent with Empty Bench and Chatbot Arena라는 논문인데요. 이건 누리스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LLM으로 평가하는 경우엔 세 가지의 바이어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포지션 바이어스입니다. 뒤에 나온 논문이 더 잘 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포지션 바이어스고, 랭스 바이어스, 뭐, 버버시티 바이어스라고 여기 하네요. 뭐, 보통 랭스 바이어스라고도 하는데요. 긴 답변이 더 잘 평가를 받는다. LM한테. 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셀프 이넨스먼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자기가 생성한 글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즉, GPT-4는 GPT-4가 생성한 글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바이어스를 미티게이션 하는 방향으로 많은 그 LLM 평가 방법론이 보완되어져 가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평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LLM을 가지고 평가 프로세스를 구성하실 때는 요 세 가지 바이어스에 유의하셔가지고 프롬프팅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논문은 또 저희가 또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 없는 뭐 GPT 스코어나 뭐 G발, 뭐 그외 논문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련이 논문이니까 참고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스터디에서는 이 두 가지 논문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그멘티드 LM입니다. 사실 이 어그멘티드 LM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넣게 됐어요. 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또 이 논문 선정을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논문을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 어그멘티드 LM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그 LLM의 능력치 개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LLM이 아까 어, 말씀드렸던 RLHF까지의 것으로 한 번은 완성이 되나 그 능력이 그 LLM의 인트리직 놀리지에 제한이 되니까 어떤 도구를 연결을 해가지고 뭐 어떤 방법론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LLM의 능력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어그멘티드 LLM의 방향성이고요. 뭐 그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즈닝 능력 개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LLM의 리즈닝 능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의 최초로 얘기한 게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 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LM이 최종 답변에 도달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셔널 스텝을 좀 더 할당을 해가지고 리드닝 능력을 개선하는 거다. 네, 그렇죠? 요 왜 그러면 이게 컴퓨테이셔널 스텝을 좀 더 할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건 또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성은 그 정말 그 오리지널 COT처럼 중간 스텝을 두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 거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복잡한 추론 문제를 하위 문제로 분해해서 LLM이 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CS에서 많이 얘기하는 디바이드 컨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COT입니다. 너무 유명한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COT 같은 경우에는 중간 맥락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이 모델의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뭐 리드닝 능력을 높이는 거죠. 이게 왜 컴퓨테이셔널 스텝을 더 할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런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생성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좀 더 토큰을 생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은 LLM이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오픈AI의 챗GPT에다가 어떤 프롬프팅을 하시면서 중간 스텝을 더 발생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과금이 됩니다. 네. COT는 공짜가 아니고 좀 더 많은 걸 뱉게끔 함으로써 이 답변 생성을 위한 맥락을 좁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API 사용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그거는 컴퓨팅 스텝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맥락을 차근차근히 좁혀 나가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작은 하위 문제로 분해해서 이제 답변을 높이는 방향성인데요. 뭐 요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트 투 모스트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로 분해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첫 번째 문제의 답을 두 번째 문제와 함께 줘서 두 번째 문제를 풀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전 원래 문제의 답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 인스트럭션을 심플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인스트럭션을 너무 복잡하게 저희가 이 프로모팅을 막 하다 보면은 인스트럭션 하나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은 모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잘 답변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SFT 단계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 우리가 많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전략에 따라서 이 리스트 모스트 프롬프팅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이제 풀어서 전 원래 목적의 원래 목적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방법도 컴퓨테이셔널 스텝을 더 할당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 번 호출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입니다. 셀이란 논문인데요. 제가 그 락을 원래 안 다루려고 했는데 예, 최근에 너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개의 논문만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오늘 맛배기로 보여드릴 논문은 세일한 논문이 있습니다. 어, 그 검색 결과를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에 녹여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한 논문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실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뭐 GPT-4나 GPT 3.5 터보가 잘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논문이 이 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위한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검색 API 통해서 다양한 문서들을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양하게 찾아온 문서들은 실제 이 클레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프롬프트 안에서 직접 모델이 판별하게끔 하고 그 도움이 되는 애들만 가져와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한다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요. 논문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검색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리랭킹을 해서 그 리랭크 상단에 있는 것들만 이용을 하고 연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하위 랭크에 있는 것들은 버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프롬프팅을 구성해서 해보니까 GPT-4 수준의 답변을 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논문들을 다뤄볼 것이고요. 네. 실제로 더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요. 어, 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런 유동반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용래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멀티 스텝 방식의 컴퓨테이셔널 커스트가 실제 서비스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일까요? 네, 뭐 굉장히 케바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보통은. 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고 어, 실제로
대안으로서는 많이 제한되나 실제로 경험적으로 많이 선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그 LL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그 가장 보틀렉이 되는 부분이 GPU 자원이고, 인퍼런스 GPU 자원이고, 그 인피니스 GPU 자원을 놓고 우리가 예상하는 유저 수를 놓고 그거에 맞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상정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결국 그 컨스트레인트의 메소드들이 많이 제약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능이 중요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잡게 되는 경우는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답변이 됐을까요?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